예. 좋으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안녕하십니까. CJK 장소입니다. 오늘도 RO 시스템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앞 시간에서 여러분과 같이 보았던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RO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플럭스는 처리수량인데요. 처리수량을 총 면적으로 나눈 것을 보통 우리가 플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회수율,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처리수량을 유입수량으로, 그러니까 처리수량을 유입수량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염투가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처리수의 염농도, 이쪽에 처리수의 염농도를 유입수 유량으로다가 나눈 것을 해서 이제 100%로 백분율로 한 것이 이제 회수율입니다. 그 다음에 염투가율 같은 경우는 처리수 염농도가 처리수의 염농도를 유입수의 염농도로다가 나눈 것의 백분율이 이제 염투가율이고 염배제율은 100마이너스 염투가율입니다. 이 부분들은 RO 시스템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 때문에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75% 회수율을 기준해서 RO 시스템을 간단하게 저희가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85% 회수율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디자인 프로덕트 유량은 이제 생산 수량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30톤이고, 피드버러는 멀티미터 필터 고음용수를 저런 거 SA5 이하로다가 보시고, 그래서 디자인 플럭스를 약 한 25 LMH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고려를 해서, 그러면 이제 필요한 망면적은 30톤에서 리터로스로 나누게 되면 디자인 플럭스를 나누게 되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망적은 12,000 메타 자승이 되죠. 그래서 RO 8인치 모듈의 망면적이 약 37.2m 자승이기 때문에 12,000을 37.2로 나누게 되면 약 멤브레인이 RO 모듈이 8인치가 약 33개가 이제 들어가게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베셀당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보통 6개씩을 한 베셀에 집어넣으니까 6개짜리로 하게 되면은 30선 6개면 6개의 베셀이 필요하고, 우리가 리커버리 85%를 기준했을 때 어레이가 보통 321 어레이를 쓰기 때문에 321로다가 고려를 하게 되면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만 이제 8인치에 보통 그 맥시멈 피드 프로 레이트가 17톤이고 미니멈 농축수 후량이 약 한 3.6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른 부분들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디자인할 때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산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그래서 맥시멈 피드 프로가 17톤이니까 맥시멈 피드 프로를 이제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터 레이 쪽에 321에서 포스터 레이 쪽에가 베셀이 이제 3개다 보니까 피드 프로가 30톤에 대해서 피드 프로는 이제 프로덕트 합염톤이니까 이제 85% 리커버리를 해서 하게 되면 실적으로 피드로 35.3톤이 되죠. 그래서 세 베셀에서 35톤 하게 되면 11.8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맥시멈 피드 프로 17톤을 이제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니멈 농축수 프로는 3.6톤으로 스펙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파이널 쪽에 맨 마지막 쪽에 지금 321에서 한 개 베셀이 한 개가 있는데, 그 총 배출 농축수량은 그 피드가 35.3톤에서 프로덕트 3톤을 하게 되니까 5.3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3톤을 한 개 베셀로 하게 되면은 5.3톤이니까 3.6톤 이상의 그 농축가 되니까 미니멈 프로를 초과하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계산한 것이 8인치 RO 모듈이 36개, 프레저 베셀이 6개, 그 다음에 베셀 어레이는 321, 그 다음에 피드 펌프는 35.3톤, 리커버리 85, 프로텍트 30톤. 이렇게 지금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계산이 됐습니다. 요 계산된 근거를 가지고 각 업체에 보게 되면 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니토덴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 메이커마다 제품도 있고 다 이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 RO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을 가지고 설계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훨씬 쉽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계산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RO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하시다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제시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농축수의 이제 염 농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염 농도 같은 경우에는 농축수에서 염을 비롯한 이물질들이 농도를 계략적으로 알아보려면 회수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농도에 농축 배율을 곱해주면 되니까 농축 배율은 1-그래서 1-회수분의 1을 하게 되면 이제 농축 배율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플랜트 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약간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이 막을 통과하면서 남는 이물질이 농축수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확산되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고르게 확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표면의 농도가 약간 이제 높게 되는데 이를 이제 농도 분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concentration polariz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농도 분국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원수의 유로가 이제 흘러나가는 물에 일으키는 그 와류에서 이제 농도 분국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RO 모듈 쪽에 보게 되면은 브라인 쪽 사이드 쪽에는 이제 거친 망사가 있어가지고 물이 와류를 일으키게 돼서 이 농도 분국을 와류에 이제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농도 분국이 높다는 얘기는 결국은 스케일 형성이 많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와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농축 쪽의 미니멈 콘센트레이션 유량을 최소한 이상을 맞춰주시는 것이 이런 농도 분국을 또 와해시키는 이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낙원형 형태의 막에서는 보통 막 표면의 농도가 전체 농도에 비해서 한 10에서 20% 높습니다. 그래서 농축 배율은 이제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농도 분국에 대해서 RO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농도 분국이 나오는데 그때 보게 되면 1.2에서 1.2, 뭐 베타 값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것은 이제 보통 1.2에서 1.2, 맥시멈 1.2를 초과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LSI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하시다 보게 되면은 프로젝션 결과에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LSI는 탄산칼슘의 스케일 형성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TDS 농도가 5000 ppm 이하인 경우에 보통 LSI가 잘 맞습니다. 그래서 LSI가 0보다 낮은 쪽에서는 탄산칼슘 스케일이 형성이 잘 안 되고 반대로 0보다 큰 경우에는 스케일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이용해서 농축수의 스케일이 형성되는지 또 그 형성된 가능성의 농도를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SI는 보통 이제 물의 또 부식성도 판단할 수가 있는데 LSI가 낮은 경우에는 부식성이 크고 높은 경우에는 이제 스케일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SDSI라고 하는 스티펜드 데이비드 세츄레이션 인덱스라고 하는 이런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원수의 TDS 농도가 5000 ppm을 넘는 경우에는 LSI의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수의 TDS가 5000 ppm 이상인 물에서는 보통 SDSI를 보통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뮬레이션을 보게 되면 SDI하고 LSI하고 SDSI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SDSI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수 담수 쪽에 이렇게 그런 경우에 많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용해도급이라고 하는 게 용해도적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제 Solubility Product라고 하는데 용해도 상수는 포화종액에서 염을 구성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농도를 곱한 값을 말하는데 보통 KSP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염에 대해서 이온들의 용해도급이 KSP보다 큰 경우에는 염들의 침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용해도급 상수는 pH, 온도, 그 다음에 용액에 존재하는 다른 염들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데 보통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래도 이제 무시를 하고 CO3 침전이 이제 카보네이트 침전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침전이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침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정확한 시점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역함수 설비에서
이제 그 농축 쪽에 물이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용해도 고배 그때 그 한 개 정도 범위에서 일어나는 침전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크기의 결정이 생기더라도 막의 표면에서 침전돼 흘러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용해도 상수, 용해도 고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는 솔리드 프로덕트, 용해도 곱에 대해서 대한 것들에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를 하시게 되면은 좋을 건데, 우리가 보통 뭐 칼슘 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침전물이 잘 생기고 용해도 프로덕트, 솔리드 프로덕트가 굉장히 낮죠. 3.3하고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 그런데 뭐 알루미늄 포스페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침전이 잘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RO 시스템에서 이제 모듈을 이제 시스템 구성을 디자인할 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싱글 모듈 시스템 같은 경우, 이런 같은 경우는 농축수 최소량 확보를 위해서 회수를 증가하기 위해서 농축수 이렇게 순환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왜냐면 이게 순환하는 경우는 이 엘레멘트의 미니멈 플럭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싱글 모듈 할 때는 농축 순환하는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싱글 스테이지 시스템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해수 담수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죠. 이런 경우에는 해수 담수에서 회수율이 한 50% 이하 같은 경우 이러한 이제 싱글 스테이지 시스템을 씁니다. 투 스테이지, 보통 우리가 투 스테이지, 쓰리 스테이지 하는 경우는 이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기수나, 그러니까 우리가 담수 같은 경우, 우리 같은 회수율이 70% 이하, 그 다음에 쓰레기가 80% 이하, 이렇게 수질이 좀 좋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투 스테이지나 쓰리 스테이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더블 패스 예전에 좀 배우셨는데 앞에서 잠깐 언급을 아마 했을 텐데, 더블 패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단 RO의 처리수를 다시 2단 RO 처리수로 2단으로 RO를 처리해가 수질을 이제 좋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이러한 더블 패스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RO 안의 회수는 보통 일반적으로 급수의 스케일 전위에서 보통 LSI나 뭐 이런 다른 스케일 전위에서 이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RO1 같은 경우에는 뭐 맥시멈 85% 이제 정도 되는데, RO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RO1에서 스케일 제거 물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들은 보통 그 시스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90에서 보통 한 90%, 95%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보통 90% 정도 적용을 합니다. 많은 엔지니어가 RO1 후단에 스트레이지 탱크를 이제 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컨트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놓는데, 그래서 이제 컨트롤도 편하고 뭐 시스템의 어떤 그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요 중간에 이제 그 서지 탱크를 놓는 경우에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더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그 박테리아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컨테미네이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탱크를 할 때는 이런 어떤 그 더스트나 이런 그 마이크로바이올로지컬 컨테미네이션의 어떤 프로텍션을 위한 어떤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되어 주셔야지 뒤쪽에 RO2에 대한 그 오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생산수가 이제 전도도의 수질 측정 변수인데, 우리가 생산수가 사실은 RO 처리수에서 가장 좀 이제 그 중요하죠. TDS 뭐 이런 생산수의 전도도를 이제 많이 측정합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막에서 제거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생산수 속에 존재를 하고, 이산화탄소 반응에서 그 탄산을 형성해가지고 전도도가 약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RO2의 공급수 같은 경우에는 pH를 약 8.2 정도로 조정을 하게 되면 RO1에 통과된 이산화탄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pH가 대부분 용해되어서 이산화탄소가 마개에서 잘 되게 되는 바이카보네이트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산화팀을 RO1에 주입하는 경우에는 CO2를 바이카보네이트로 변환해서 좋은 RO2의 처리수 전도도를 좋은 수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pH가 8.2에서 8.5배에서 HCO2를 가장 높고 CO2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은 적용은 탄산칼슘 스케일이 생기지 않는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RO1에서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런 그런 탄산염의 그 스케일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제거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생각하면 보통 한 그 2단 이게 2스테이지 2패스 쪽에 아래서 1마이크론 이하의 생산수 전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8점대 범위게 되면은 그 CO2가 가장 짙고 바이카보네이트 부분들이 가장 높은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 바이카보네이트 이퀴블리움인가 바이카보네이트 이제 탄산 그 커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모듈 수가 이제 적은 경우 같은 경우에 그 시스템 회수율을 우리가 충분히 높이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농축수 재순환이 적용됩니다. 앞쪽에 뭐 싱글 패시지라든가 뭐 이런 그 싱글 엘리멘트 같은 경우나 싱글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 쓰는데 농축수 재순환 시스템은 폐수 처리 같은 특수용도에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농축수 재순환 기능이 있는 시스템에서는 모듈에서 나오는 농축수 일부가 공급수 쪽으로 돌아가서 공급수 혼합해서 농축수와 재순환 기능을 갖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통 휘드 펌프가 있고 리서큘레이션 펌프가 이렇게 각각 이렇게 지금 스테이지 1하고 스테이지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스테이지 1에 하고 이제 그 스테이지 2 부분들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RO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쪽에서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래서 플럭스 앞에 이제 플럭스를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 가지고 플럭스를 그냥 원 스테이지 전혀 조정하지 않고 그냥 이러한 그대로 내버려두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어드밴티지가 안 되면 단순하죠. 디스어드밴티지는 이제 파울링 포텐셜이 이제 좀 이제 증가를 하거나 그 다음에 퍼미트 퀄리티가 좀 나빠지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 인터스테이지 펌핑 같은 경우는 퍼스트 RO에서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세컨드 스테이지를 할 때 그 중간에 이제 펌프를 넣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드밴티지가 파울링 포텐셜을 좀 줄이고 그 플럭스 컨트롤을 좀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 캐피탈 코스트라든가 이런 것들 메인터넌스라든가 이런 것이 비용이 증가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퍼메이트 스로틀링, 이제 퍼메이트 쪽에 나가는 양을 일단 RO 쪽에 이거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퍼메이트가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은 2단 쪽에 그 농축에 들어가는 이 양이 이제 너무 그러니까 농축 2단 쪽에 들어가는 양이 너무 적어서 콘센트리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이제 너무 짙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여기 백프레저 발브를 둬가지고 퍼메이트의 쪽에 그 백프레저 발브에서 그 스로틀링을 해가지고 이제 조정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파울링 포텐셜을 이제 줄여주는 이런 경우 그다음에 하는데 이제 보통은 뭐 많이 이제 이런 경우는 그 파울링 포텐셜을 줄여지기 위하고 플럭스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있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일단 퍼스트 스테이지 쪽 같은 로우 퍼메이트 멤브레인 그러니까 그 좀 더 낮은 이제 퍼메이트 그다음에 D2단 같은 경우는 더 하이어 퍼메이트 이런 그런 멤브레인을 쓰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 멤브레인을 쓰는 경우에 따라 가지고서는 그 어드밴티지 같은 경우는 파울링 포텐셜을 조절하거나 이제 뭐 단순 뭐 컨트롤 플럭스 디터전 같은 플럭스를 컨트롤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 플럭스 밸런스에 따라 가지고 RO 시뮬레이션에서 같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보시고 디자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O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 보게 되면 피드보로 바이패스 같은 경우 RO의 이제 피드보로하고 퍼메이트에 물을 이제 바이패스 시켜가지고 이 퍼메이트 물이 너무 좋게 되면 사실은 꼭 먹는 물에 먹는데 좋을 필요가 없으니까 피드 쪽하고 이렇게 바이패스가 브랜딩을 해가지고 쓰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 퍼메이트 브랜딩에서 요거 이제 퍼메이트 쪽에 피드 쪽 굴을 가지고 아니고 그 1차 쪽 부분들의 그 처리수를 가지고서는 다시 2차 쪽에 브랜딩하는 이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퍼메이트 스플리팅 하는 경우 이런 같은 퍼메이트를 이제 또 그 앞에 있는 거와 비슷한 하지만은 이 앞쪽에 있는 부분들 쪽에서 좀 더 좋은 물을 하게 되는 거죠. 뒤쪽에 있는 RO에서 스플리팅 해가지고 앞쪽 부분하고 뒤쪽 부분하고 차이가 나는데 앞쪽 부분들을 해서 그 퍼메이트하고 이 투 스테이지의 퍼메이트와 혼합해서 쓰는 이제 퍼메이트 스플리팅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스테이지 부타 펌프, 이제 부타 펌프를
놓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가 투패스하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지만은 이제 뭐 원패스 스테이지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디자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도 플럭스 밸런스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그 스테이지 퍼미트 백프레셔 발브를 이제, 그래서 유량 조절을 해주는 백프레셔 발브를 둬서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RO 시스템 디자인에 관해서 관련 업체 자료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RO 시스템의 그 시뮬레이션적 프로그램을 좀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